당신의 마음에 평온을 선물하는 마음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이 사실은 당신이 선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신에게 벌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며 남은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지금의 절망 속에 그대로 머무르신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운명의 바퀴 앞에 무릎 꿇은 채 이유도 모른 채 휘둘리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토록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당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세상은 늘 노력한 만큼 돌려받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 말이 얼마나 자주 어긋나는지 이미 몸소 겪으셨을 겁니다. 그 어긋남 앞에서 자신을 탓하며 살아온 시간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건강검진 결과지 앞에서 손이 떨렸던 순간,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뜬 눈으로 지새운 밤, 자식에게 걸었던 전화가 며칠째 회신 없이 울리다 끊겼던 그 적막함, 오랜 벗의 부고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시간, 그리고 문득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사는 게 맞았을까 자문하게 되는 밤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제 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던 학자이자 최고의 관직에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에티우스입니다. 그는 황제의 신임을 받는 집정관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으며 부와 명예와 존경을 모두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반역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차가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온 나라가 우러러보던 사람이 오늘은 다음 계절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고 한때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모두 사라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독방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써내려간 책이 바로 철학의 위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인, 그러나 가장 담담하고 지혜로운 책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글입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왜 애써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 불운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밝혀낸 인생의 가장 정직한 설계도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찾아낸 이 답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앞으로 또 다른 불운이 찾아올 때마다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다가올 병과 상실과 배신 앞에서 또다시 똑같이 무너지실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이해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왜 불운이 오히려 당신을 지켜온 것인지, 왜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당신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시간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모두 20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과 재산 그리고 자식, 몸과 자존감과 배우자, 은퇴와 상실 그리고 애도,
막연한 불안과 사회적 소외,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 지나온 인생에 대한 후회, 간병의 무게와 늦었다고 느껴지는 도전, 유한한 삶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의존, 허무함과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온 삶, 남과의 비교와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는 마음까지 중장년의 삶을 관통하는 20가지 고비를 하나씩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보세요. 조명을 조금 낮추셔도 좋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셔도 좋고 소파에 편히 기대어 앉으셔도 좋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외우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에 몸과 마음을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와 함께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몸이 하루아침에 낯선 이름의 병명을 달고 나타납니다. 자식들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아등바등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몸은 늘 뒷전이었던 세월이 새삼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며 옆자리의 젊은 사람들을 보며 나만 뒤처진 듯한 서글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더 힘든 것은 그 소식을 가족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입니다.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조금 편해지려던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 억울함이 몸의 통증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애써 담담한 척 걸었지만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점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론입니다. 병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고 치료 의지마저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만든 연구자들이 훗날 밝혀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은 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며 그 회복의 열쇠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진단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전보다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회복이 빠른 사람들은 병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운명은 바퀴와 같아서 쉬지 않고 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정상에 있던 사람이 내일은 바닥에 있을 수 있고 바닥에 있던 사람이 다시 정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건강과 재산 명예 같은 것들을 외적인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은 애초에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운명이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빌린 것은 언젠가 돌려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빌려준 것을 운명이 다시 가져간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병은 인생의 한 챕터일 뿐 책 전체가 아닙니다. 운명의 바퀴는 계속 돌고 지금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병을 부정하거나 억울해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에티우스가 감옥에서 배운 몸이 흔들릴 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내주었다가 혹은 믿었던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에서 한순간에 전부를 잃어버린 경험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실 겁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른거리고 이제 와서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막막해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배우자에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그동안의 성실함과 절제가 아무 소용 없었다는 자책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의 무게를 잘 압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 사실을 숨기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그 느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무려 80년 넘게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 세대의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가며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살핀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재산의 크기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은 사람 중에서도 다시 일어난 이들은 돈이 아니라 곁을 지켜준 사람들 덕분에 회복했습니다. 반대로 돈은 지켰지만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불행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감옥에서 재산과 지위를 모두 잃고 나서야 이렇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진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부와 명예는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이 그것 없이도 온전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들이 얼마나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지금 당신 곁에 진짜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의 숫자는 다시 채워질 수도 있고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곁을 지켜준 그 마음은 어떤 숫자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뜸해진 자식이나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자식을 보며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관계가 더 멀어질까봐 그저 삼키셨을 겁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는 서글픔도 있으실 겁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던 그 시절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 때마다 마음 한쪽이 시려옵니다.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그저 자식이 바쁘다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되내며 넘어가시는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휴대폰을 붙들고 몇 번이나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신 밤도 있으실 겁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품을 안정기지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자식이 물리적이고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은 부모에게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이라는 발달 과업을 정상적으로 밟아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서운함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서운함을 자식에게 그대로 쏟아내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질 뿐입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실제 상황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감정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서운함도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사람에게 거는 기대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타인에게서 얻으려는 행복은 결국 운명의 수레바퀴 손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을 행복을 원한다면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안의 평온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연락 빈도에 당신의 행복 전체를 걸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했고, 이제는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당신이 잘 키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모습과 예전만큼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보며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에 부칩니다. 사회는 여전히 젊음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나이 든 자신이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걸음을 보며 예전의 나를 떠올리다 씁쓸해지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옷을 사러 가도 거울 속에 내가 낯설어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사진 찍기를 피하게 되고 오래된 사진 속의 젊은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 부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상실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삶의 결이 몸이 느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감옥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마주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불운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불운이야말로 누가 진짜 곁을 지키는 사람인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행운이 감춰놓았던 진실을 불운이 비로소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무엇을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빨리 걷지 못해도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해도 당신이라는 사람의 깊이는 오히려 그만큼 더 깊이 쌓여왔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고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두 사람이 자식들을 다 키워 내보내고 나니 오히려 어색한 타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지내기도 답답하실 겁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별 대화 없이 텔레비전 소리만 채워지는 저녁의 적막함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시시콜콜 나누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서로의 하루가 어땠는지조차 묻지 않게 된 것이 문득 서글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란히 걷다가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던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부부관계를 오래 연구해 온 심리학자들은 자녀를 다 키워낸 이후에 부부에게 찾아오는 이 시기를 빈둥지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관계가 흔들리는 이유는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가려져 있던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제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느끼는 거리감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다시 서로를 알아가야 할 시점이 왔다는 하나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관계 속에서 얻는 위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짜 우정과 사랑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로 선한 것을 향해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예전 같은 설렘이나 반응을 기대하며 실망을 거듭하기보다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다시 발견해 보는 것이 진짜 위안에 가깝습니다. 침묵도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도 하나의 소중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아주 사소한 한마디라도 배우자에게 먼저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한마디가 다시 서로를 향한 문을 여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탱해 온 직함과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명함 한 장이 없어졌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라는 사람 전체가 사라진 듯한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소외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던 몸이 이제는 갈 곳이 없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의 판단을 필요로 하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다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물음이 조용히 올라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예전 동료들의 안부를 지켜보다가 나만 세상에서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정체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특정한 사회적 역할에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지나치게 일치시킬 때 그 역할을 잃는 순간 자아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구성해온 사람들은 하나의 역할을 잃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자기 존재를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 느끼는 상실감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그 역할에 헌신해왔는지 보여주는 정직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보에티우스 역시 관직과 명예를 모두 잃고 나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그 지위에 자신을 의존시켜 왔는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진짜 자기 자신은 어떤 직함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직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 직함 너머에 있던 진짜 당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름 뒤에 붙던 직책 없이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이자 가족이며 여전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고 소식을 접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친구와 형제 동료를 하나둘 떠나보내며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밤이면 유독 잠이 오지 않고 이제 곁에 남은 사람이 얼마 없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슬픔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애써 씩씩한 척 넘겼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함께 젊음을 보낸 친구가 떠나고 나면 그 친구만 아는 나의 젊은 시절도 함께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이름 하나를 지우는 그 짧은 행동이 이토록 마음을 무겁게 만들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하려고 아껴두었던 말들이 끝내 전하지 못한 채 남아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애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상실 이후의 슬픔이 정해진 순서대로 깔끔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슬픔은 파도처럼 예고 없이 밀려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애도의 과정입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참아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더욱 건강하게 삶을 이어간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느끼는 그 먹먹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정직한 증거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지금 곁에 남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운명의 바퀴가 돌아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당신 안에 남아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사라져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남긴 흔적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문득 불안해지는 밤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몸이 더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 돈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
혼자 남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이미 정해진 미래처럼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이나 뉴스 속의 사건 사고들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일이 닥칠 것 같은 예감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을 누구에게 말해도 유난스럽다 할까봐 혼자 사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다가 문득 깨어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한 날도 있습니다. 불안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날 확률보다 훨씬 과장되어 마음속에서 재생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쓰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놓치게 됩니다. 보에티우스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는 운명의 바퀴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늘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미리 끌어와 오늘의 평온을 해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딛고 서는 것이 그가 감옥에서 배운 가장 확실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걱정에 오늘 밤의 잠까지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의 몫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다시 마주해도 늦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자신의 말이 가볍게 여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제는 낡은 것 취급을 받고 새로운 기술과 방식 앞에서 자신이 뒤처진 듯합니다. 관공서나 은행에서 낯선 기계 앞에 서서 쩔쩔매다가 뒤에 줄 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마음이 작아지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 조언을 건네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별것 아닌 듯해도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의 말 한마디가 존중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사라진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가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시선에서 존재감이 옅어지는데 이는 당신의 가치가 실제로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사회가 특정 연령대에게만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는 구조적인 경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시선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사람의 진짜 가치가 지위나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라는 것도 결국 변덕스러운 대중의 평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 평판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오며 쌓아온 깊은 지혜는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온전한 당신만의 것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해묵은 감정이나 유산이나 부모 부양 문제로 틀어진 관계 속에서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해묵은 앙금이 있으실 겁니다. 명절에 마주쳐도 겉으로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정작 마음속 이야기는 꺼내지 못한 채 돌아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할지도 애매하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새삼스럽습니다. 이런 갈등은 대개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운함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원래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조차 흐릿해진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감정의 무게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마음을 누릅니다. 가족 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오래된 가족 갈등의 상당수가 실제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부여된 의미와 해석 때문에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 그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갈등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뒤늦게 화해에 이르는 형제자매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에 대해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의 평온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완전히 화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감정을 붙들고 남은 세월을 갉아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보다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밤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배웠더라면, 혹은 조금 더 과감했더라면, 조금 더 가족에게 곁을 내주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새벽녘에 유독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 후회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 선택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잘 살아온 것만 같은데 나만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같은 착각에 조용히 빠지는 순간도 있으실 겁니다. 노년기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를 정리하는 이 과정을 인생회고라고 부릅니다. 이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중요한 심리적 과업입니다. 다만 이 회고가 후회와 자책으로만 머무를 때는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삶의 맥락과 그 안에서의 최선을 함께 인정할 때는 오히려 깊은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즉 후회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매듭짓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지나간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운명의 수레바퀴 영역에 속하지만 그 일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그 시절의 당신은 그때 알고 있던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 그때의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을 쏟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지나온 삶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이 나빠진 배우자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곁에서 돌보는 일은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가 크게 다가옵니다.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곤 합니다. 때로는 지쳐서 짜증을 낸 스스로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무거운 시간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지조차 스스로에게 묻게 되실 겁니다. 주변에서는 고생한다는 짧은 말 한마디로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고생의 무게를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혼자 화장실에서 잠깐 숨을 고르며 눈물을 훔치신 날도 있으실 겁니다. 간병 부담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오랜 기간 돌봄을 맡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소진을 돌봄자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사람이 결코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연구자들은 돌봄자 자신도 주기적으로 쉬어야 하며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돌봄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선한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안에 보상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의 덕을 정직하게 증명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하면서까지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도 말합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도 쉴 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이 나이에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 포기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을 꺼내 보이기도 전에 스스로 접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혹은 듣지 않아도 그런 시선을 상상하며 미리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망설이다 보면 결국 하고 싶었던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달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장과 학습이 특정 나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 새로운 언어나 기술,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인지, 기능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늦은 시작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으며 다만 시작하지 않은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사람이 스스로 정한 한계에 갇히는 것을 간절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진짜 자유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이성과 의지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나이는 운명의 바퀴가 매긴 숫자일 뿐, 그 숫자가 당신이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몇이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작은 소망 하나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작은 소망을 향해 오늘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을 드나들 때나 또래의 부고를 접할 때마다 언젠가 나에게도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두려움은 결코 약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에 깊이 압도되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삶까지 놓쳐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삶의 유한함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보고합니다. 유한함을 부정하려 애쓸 때보다 그것을 인정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글에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유한함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지금 누리는 하루를 더 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두려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정성껏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보에티우스가 감옥에서 찾아낸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평생 스스로 벌어 자신을 책임지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거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곤 합니다. 혹시 자식에게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참아 넘기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기며 자책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돌보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시기가 온 것뿐입니다. 세대 간 지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제적 도움을 설명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서로 순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식에게 쏟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그 자식이 온전한 성인으로 자리 잡도록 만든 그 깊은 밑거름의 가치는 이 순간의 경제적 도움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지속되는 자산이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사람의 존엄이 재산의 유무나 누구에게 의존하는가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짜 존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태도와 내면의 덕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이 평생 쌓아온 아름다운 존엄을 조금도 훼손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바쁘게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문득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깊은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손에 잡히는 것 없이 흩어져 버린 듯한 허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허무함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아도 그래도 다 이루셨잖아요 라는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정작 마음속에 이 깊은 헛헛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특정한 목표를 향해 오래 달려온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찾아오는 공허함을 설명합니다. 자연스러운 심리적 전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외부의 목표가 아니라 내면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물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중요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외적인 성취 즉 지위나 명예, 재산 같은 것들은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운명의 바퀴 아래서 손안의 모래처럼 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은 진짜 행복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에 깃든 깊은 평온과 덕이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허무함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물을 준비가 되었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이제는 가물가물해질 만큼 자신을 늘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필요는 늘 뒷전이었고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나는 정작 누구를 위해 그렇게까지 나를 지워왔던 걸까 하는 물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돌보는 삶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경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경우 오히려 정서적 고갈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히 돌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진정한 선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타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깃든 이성과 덕을 온전히 지켜내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해 선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녁 메뉴 하나를 스스로 정하는 것부터 가볍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 자신에게 뒤늦게라도 건네는 가장 정당한 보답입니다. 이제는 진정 당신의 차례입니다. 친구의 자식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데 옆집 부부는 여전히 다정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지고 초라한 것 같다는 비교의 마음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 다른 사람들의 근황을 들으면 겉으로는 축하한다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씁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신이 옹졸하게 느껴져 더욱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식들을 비교하게 되는 순간 그 비교가 자식에 대한 것인지 결국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인지 헷갈립니다. 남의 인생은 좋은 하이라이트 순간만 보이고 자신의 인생은 힘들었던 밑바닥까지 다 알기에 그 비교는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저울 위에서 쓸쓸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사회적 비교를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본능을 말합니다. 그 비교의 대상이 주로 상대방의 가장 좋은 순간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기에 이 비교는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장면과 자신의 평범하고 힘든 모든 순간을 비교합니다. 그러니 그 비교에서 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보에티우스는 운명의 바퀴가 나눠주는 몫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몫을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의 몫이 아니라 그 몫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는가가 진짜 중요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저울질하는데 마음을 쓰기보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정성을 다해 마음을 쏟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오직 당신만이 살아낼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하루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전혀 따라주지 않고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어긋나는 일들이 반복될 때 사람은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의구심마저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무력감은 특정한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건강과 재산, 그리고 관계와 시간의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유독 크고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통제감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삶에서 느끼는 무력감의 상당 부분을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보에티우스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도달한 결론도 바로 이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운명의 바퀴가 주는 것과 빼앗아가는 것은 애초에 우리의 손밖에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뿐이라고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 지금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가짐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가 죽음 앞에서도 끝내 지켜낸 유일하고 위대한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던 오직 그 자신만의 존엄한 자유였습니다. 누군가 알아주하지 않으면 깊이 서운하고 작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쉽게 좌우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남들의 평가 속에서 살아온 습관이 배어 이제는 스스로도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만 확인받으려 하곤 합니다.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예전처럼 누군가 나를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자리가 사라지고 나면 그 깊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주변의 반응에 예민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을 외적 자존감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안정적인 감각을 갖는 것을 내적 자존감이라 부릅니다. 외적 자존감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감정의 기복이 매우 크고 불안정한 반면 내적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훨씬 안정된 삶의 만족도를 아름답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보에티우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분명한 진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냅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은 대중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달린 것이라 오늘 칭송받던 사람이 내일은 허무하게 잊히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불안정한 것에 자신의 귀한 가치를 결코 걸지 말라는 단호한 충고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 알아주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게 완전합니다. 그 어떤 화려한 박수가 없어도 그 엄연한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에티우스와 함께
20가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당신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 재산을 잃어도 진짜 행복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는 것, 자식이 멀어져도 그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 안에서 단단한 자신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와의 거리감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신호라는 것, 은퇴 후의 상실감 너머에 진짜 당신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벗을 떠나보낸 슬픔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소중한 증거라는 것, 막연한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 오늘을 갉아먹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좁은 시선의 문제라는 것, 오래된 가족 간의 갈등은 붙들고 있을수록 자신만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는 그 시절의 최선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온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돌보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 자체가 이미 당신의 덕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당신의 존엄을 조금도 훼손하지 못한다는 것, 열심히 산 끝에 찾아온 허무함은 이제 진짜 행복을 다시 물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당신 자신을 이제는 스스로 돌보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 남과의 비교는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저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냉정한 사실입니다. 삶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씨름할 때 찾아오며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자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 알아주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완전하다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짚어온 20가지 고비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병과 상실과 아픈 실패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 찾아온 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쉬지 않고 도는 운명의 바퀴가 지나가는 당연한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가 아무리 돌아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 바로 당신의 내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당신 곁에 굳건히 있었습니다. 보에티우스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단 하나,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엄연한 사실 말입니다. 20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오면서 혹시 그중 몇 가지는 유독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가장 소중히 돌보아야 할 마음의 애틋한 자리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깊이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숭고한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헌신적으로 지키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많은 깊은 밤을 홀로 견뎌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귀한 몫을 다해온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정직한 사실 하나만이라도 분명히 전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했던 순간 하나를 고요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나 창밖의 맑은 햇살, 누군가와 나눈 짧은 인사, 그 정도의 소박한 사소함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 작은 사소함이야말로 운명의 바퀴가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하게 확실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큰 것을 줬다가 놓쳐온 것들이 사실은 이런 작은 순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매일 밤 작은 평온의 순간을 찾아가는 고요한 습관이 운명의 바퀴가 아무리 거칠게 흔들려도 당신의 내면을 온전히 지켜주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잠시 감아보셔도 좋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어깨에 무거운 힘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쓰셨다는 따뜻한 격려를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가지만 그 바퀴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신의 고귀한 내면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유독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 있으셨다면 그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편안히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운명의 바퀴는 세차게 흔들려도 당신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충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깊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쉬어가는 시간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